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여기 이 옥천 저 지역 문화제가 이렇게 처음 시도하는 그런 매체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저도 낯설고 여러분들도 다소 낯설 텐데 저는 지금 지역문화재의 일환으로 옥천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옥천문화원 큰 강당이고 오늘 이제 이 시간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용 선생이 호출한 만남. 음, 우리가 이런 매체 환경이긴 하지만 그분의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하자면 질화로를 가운데 두고 둘러 앉아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문학, 넓게는 문학 또는 더 넓게는 인생, 조금 좁히면 시, 더 좁히면 지용 선생의 시,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시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될 듯해요. 제가 이제 그 어떻게 해서 지용상을 받게 되고 또 이 옥천이라는 데를 아주 강한 의식을 가지고 오게 됐는데 또 이런 자리를 정지용이라는 분 시를 나로서는 오래 전부터 읽어왔고 또 공부해 온 입장인데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소중한 과정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지금 접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은 이미 꽤 전부터 여기 이 세미나라고 해야 되나 이 강연에 신청할 때부터 뭔가 깊은 음,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시에 대한 또 지용에 대한 혹은 이 옥천에 대한 생각들로 뭔가 음, 가득 차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소중한 기회입니다, 사실은. 또 그런 생각 스스로 문답하는 그런 시간만으로도 어, 여러분들에게는 혹은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은 가만히 우리가 서로 마주 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모닥불을 하나 펴놓고 둘러 앉아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어떤 충만한 시간이 돼요. 거기에 굳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충만한 시간을 제공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의견이랄까, 여러분들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음, 손든 손을 들은 건가요? 소감 한 말씀 해보실 친구.
이름들이 떠 있는데 맨 가까이 있는 송가온 송가온 친구 소감 한 말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에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신청을 하게 됐고 지금 그 참여하게 된 소감 이런 것들을 좀 밝혀주시면 어때요? 네, 간단히 자기 소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옥천 여중에 다니고 있는 2학년 8번 송가온이라고 합니다. 저는 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학 중에서도 어떤 창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아직은 관심 정도의 네, 관심이에요. 관심? 네, 그 관심은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사랑이 되고 그 관심 문학에 대한 사랑이 되고 사랑은 더 자라면 이제 더 자라서 깊어지면 글을 잘 쓰는 그런 작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하겠고요. 또 다른 친구 김현수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저 말인가요? 네, 네, 강현수이고요. 강현수.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예, 예. 아, 네, 괜찮습니다. 예. 저는 이제 친구의 추천으로 제가 시를 또 읽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읽어온 시 중에서 기억나는 시가 있고 또 그 시에 대한 감상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잘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예. 혹시 지용 씨 중에서는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어떤가요? 저 다른 친구들 이용건 친구가 한 말씀 소감이랑 간단한 자기소개랑 이 지용제 여러분들 지금 저 지용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소감 같은 것도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용건이라고 하고요. 평소에 그렇게 문학에 엄청나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옥천이 정지용 시인을 이렇게 배출한, 또 어떻게 보면 문학의 고장인데, 이런 좋은 취지의 축제가 있다고 해서, 행사가 있다고 해서 참여해보게 되었고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은 잘 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이 옥천이에요? 네네, 옥천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옥천을 오면서 아까 모두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여기 문화원인데 문화원에 들어서서 뭐 전시실이나 이 기운 같은 것들을 느꼈는데 좀 남다른 기운을 느꼈어요. 내가 그 저기 지영 선생 때문이라도 여기를 한번 와봐야지 하면서도 못 왔는데 이 문화원 여러 문화원을 이제 알게 모르게 다녀보긴 했는데 이 문화원에 들어온 느낌은 이 고장이 굉장히 이 문화원에 대해서 크게 대접을 하는 그런 느낌 하는 고장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다음에 오래 쌓아온 뿌리 깊은 그 문화적 향기 같은 것들이 정착돼 있고 그 뿌리가 굉장히 느껴지는 느낌이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운이 좋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옥천을 이제 고향으로 두었거나 연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큰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도 이제 그런 관심이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이니까 그 생활의 바탕이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것이 수준 있게 품위 있게 그다음에 정신적인 어떤 바탕을 가지고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정치든 경제든 뭐든. 그래서 굉장히 기운이 좋게 봤다. 잘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용 씨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아, 지용 씨요. 네. 네. 물론 아니, 향수가 굉장히 유명하지만 네. 저는 좀 간단하게 호수라는 시를 인상 깊게 읽었었던 적이 있는데요. 네. 네, 어떻게 뭐 낭독을 할까요? 예, 예, 아니면 예. 낭독하고 나름으로의 해설 부탁해 볼게요. 호수, 정지용,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혹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하니 눈 감을 밖에. 예, 이렇게 굉장히 짧은 시인데 마음이 크기를 좀 애잔하게 잘 담아낸 것 같아서 제 마음에는 잘 와닿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정지용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정말 좋은 시는 거기에 뭘 해설을 달 수가 없죠. 그렇죠. 좋은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또 어머니에 대해서도 우리가 몇 마디 말로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좋은 시라는 것은 확 마음속에 확 와서 어떤 불길처럼 어떤 온도를 확 끼치는데 그것을 무슨 몇 마디 말로 얘기를 해버리면 되려 그 감흥이 되려 훼손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신비롭다고 하는 것은 늘 설명에 대해서 저항을 하죠. 이 시도 그렇죠.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해도 자꾸 이 시의 비밀은 뒤로 자꾸 숨어버리죠. 마음 하나야 뭐 가릴 수 없으니 눈 감을 밖에인데 하여튼 그런 생각들이 계속 남아 있을 때 그 해설의 여지들이 끝없이 남아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끊임없이 쫓아가면서 이제 삶을 되새기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혹시 또 한층 김근아? 네, 말씀해. 지금 배경이 굉장히 혹시 자연 마당에 있는 건가요? 네. 본인 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안산에 사는 김금아라고 합니다. 어디? 안동? 안산이요. 안산. 안산. 경기도 안산. 안산. 네. 지금 네. 지금 접속하고 있는 자리 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자리 소개요? 네. 위치. 내가 지금 어디 있다? 저는 사실 지금 사무실에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했다고? 지금 사무실에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사무실이에요, 거기가? 예. 나는 여기 어디 마당인가
그 배경이 하여튼 배경 선택을 아주 탁월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 한 말씀 해보시죠. 지영제에 참여하게 된 소감. 저도 문학에 막 크게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문학의 필요성을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어서요. 여러 말씀해 주시면 이제 잘 듣고 많이 문학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문학의 필요성을 어떻게 해서 느끼게 됐나요? 잠시만요. 최근에 인문학이나 다른 것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 생각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문학 공부를 하면 여러 작품들에 대한 해석을 해볼 걸 많이 요구. 작가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문학이라는 것이 늘 아주 기묘한 건 아닌데 저 보일뚱말뚱한 그런 우리 사회 삶의 그런 가장 낮은 그런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흔히 이제 정책 입안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기묘한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기묘한 것들을 중요하다고 여겨서 이제 그쪽으로만 힘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 문학이죠. 정신적인 어떤 당위성과 당당함, 호연지기 이런 것들을 지워지지 않는 문장으로 새겨서 이제 지워지지 않는 문장으로 새겨서 누대에 걸쳐서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 근원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 삶의 비밀 같은 것들이 시든 소설이든 문학 속에는 있게 마련입니다. 또한 이제 당대의 그 작가가 살아온 당대의 가장 큰 슬픔 혹은 큰 기쁨 혹은 당대가 마주한 큰 화두 같은 것들을 남겨두곤 하죠. 그것을 후세들은 참조해서 그 후세 당대의 어떤 이야기들로 해석하고 분석하면서 또한 그 지침 삼아서 또 살게 마련인 거예요. 하여튼 반갑고요. 앞으로도 지용 시는 반드시 읽어야 할 우리들의 고전이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깊이 한번 읽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강헌수 학생 아까 호출됐었는데 한번 생각났나요? 네. 네. 이거는 저 고등학교 때 국어책에서도 봤었던 시인데 유리창이 제일 그나마 이제 좀 좋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부연하자면 이제 유리창을 경계로 안과 밖을 좀 다른 세계로 나누고 또 그러니까 그 유리창이 나누기도 하고 또 연결하는 거기도 하는 거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서 너무 그게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그 텍스트가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네, 유리창 1. 네, 한번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오니 길들은 양 엇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담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팽활관이 찢어진 채로 아, 니는 탄새처럼 날아갔구나. 아, 덧붙여서 얘기할 만한 이 시를 보고 네. 예, 예. 이 시를 보고 덧붙일 만한 이야기가 혹시 없습니다. 내 경험을 한번 요 시에 붙여서 내 경험을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이 시는 딱 지금 같은 시기 계절적으로 지금 같은 시기에 쓰여졌을 거라고 짐작이 돼요. 여름에는 유리창에 김이 서리지 않아요, 그렇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밖의 온도와 그러니까 난의 온도가 달랐을 때 유리창에 지금은 이제 뭐 그 이중유리, 삼중유리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드뭅니다만은 밤에 유리창에 가까이 가면 본인의 입김이 유리창에 이렇게 앉게 됩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그 입김이 지워지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반복돼 있죠. 그래서 그 시 속에는 파닥거린다라는 것이 그런 어떤 것에 대한 묘사일 거예요. 이 시를 읽으면 자연스럽게 유리창에 가까이 가서 입을 후 불어보게 돼요. 내 경우는. 혹은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 시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자, 밤에 유리창에 가서 창을 유심히 본다는 심사를 생각해 보세요. 우선, 그렇죠? 왜 유리창에 가서 그 컴컴한 창 밖을 응시해야 할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가 우선 생각나죠, 그죠? 무슨 일이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어떤 질문이거나 어떤 고뇌거나 어떤 기쁨이거나 인간의 그 희로애락 중에 하나 그런 어떤 복잡한 질문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간 심정으로 갔을 때 그 맨 마지막에 니는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날아갔구나 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제 그러한 사연을 앞에 둔 그 여백 속에 둔 그 이야기들로 이런 행간들을 맞추다가 보면 아 그렇구나라는 그런 것에 이제 그 가 닿을 텐데 우리 대학생 혹시 하여튼 또 한번 실습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리창에 가서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이제 본인의 어떤 질문들이 이제 지용의 경우는 그러한 질문들이 왔다면 우리는 그러한 시의 어떤 그 필터를 통해서 각각의 삶의 어떤 것들이 날아가거나 어둠을 뚫고 날아오거나 하는 그런 재해석된 유리창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굉장히 좋은 문제 제기를 해줬습니다. 고맙고요. 또한 김하은 학생이 한번 간단히 자기 소개도 해보고 한번 얘기를 이끌어 볼까요?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김하은입니다. 초등학생 네, 사는 데가 옥천이요. 옥천. 여기 문화원에 오본 적 있어요 혹시? 네.
옥천에 사는 소감, 기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음, 좋아해요. 그냥 그냥 지영 정지영 선생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에 체험학습 때 음, 생가를 가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고장에 그런 큰 인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운이고 중요한 것인지 앞으로도 끝없이 이제 사는 동안에 관심과 이런 것들을 가져서 생각하는 힘, 문학적 감성의 힘을 길러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가웠고요. 누가 좀 재밌는 질문을 할 수 있는 해줄 사람 혹시 박건영 맞나요? 네. 네네. 네. 소감 한 말씀. 소감이요? 지영제에 어, 참여하게 된 계기든지. 일단 저는 고향이 옥천이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고요. 예. 그리고 또 아는 지인분이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 추천한다고 그냥 오는 건 아닐 텐데 지영 선생에 대한 어떤 소개할 만한 게 있어요? 옥천 사람으로서? 지용 하면은 시인이어서 시밖에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시 소개할 만한? 제가 시는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정지용이면 향수 그런 거 알고 있어요. 그 생가에 혹시 가본 적이 있나요? 인가요? 가본 적이 있긴 한데 기억이 안 나요. 나도 아직 못 가봤는데 이제 오늘 저녁이나 내일 가보려고 하는데 그 향수라고 하는 시는 말하자면 그 생가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을 것으로 짐작이 돼요. 그 대표적인 이제 그분의 시인데 그런 시를 알고 그것도 공간을 직접 가본 것과 안 가본 것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는지 이런 어떤 감각들을 좀 가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어떤 기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수민 혹시 좀 필요한 질문이 있을 경우 이렇게 손을 들거나 하면 더 좋겠습니다. 뭐 정지영 선생에 관한 것도 좋고 또 시 일반에 관한 것도 좋고 또 혹시라도 뭐 장모라는 사람의 문학에도 혹시 관심이 있다면 한 말씀 해보시죠. 수민, 네. 지금 목소리가 나오는 건가요?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어요. 저는 옥천에 살고 있고요. 지금도 학생은 아니지만 지금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꿈을 꿔서 그 꿈을 문장이나 단어로 담고 싶다든지 아니면 제가 그림으로 남기는 걸 좋아하지만 아직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좀 더 문학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서 그걸 좀 더 발전시키고자 그런 느낌으로 온 것도 있었고요. 네.
일단 정지용 시인의 고장이니까 제가 여기서 나고 여기서 자라면서도 많이 보고 들었지만 또 사실 옥천의 가장 큰 알림거리기도 하니까 여기 옥천 시내 여기 아파트 옆 벽보에도 많이 시가 쓰여져 있고 시내에도 많이 정지용 시인에 대한 그림도 많이 그려져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데 그 우리 지금 참여하신 분의 배경에 네. 그게 있어요. 그 벨이 비상벨. 제가 지금 집이 아니라 예, 예. 이것도 지금 문화원에 있어요. 제가 옥천 문화원에. 지금 네, 지금 장비를 빌려서 어,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집이 아니라. 예, 예. 아니 뭐 집일 필요는 없는데 그게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이제 우연히 그 배경 앞에 있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비상벨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영화를 찍는다 치면 우리 주인공이 저런 비상벨 앞에서 지금 우리랑 접속한다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에요. 저게 사실은 그렇죠? 그렇겠죠, 상징. 문득 생각난 것인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우리 정신에 가장 힘겨울 때 혹은 우리 공동체가 가장 힘겹거나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그러한 힘겹고 벽에 부딪힌 어떤 정신 상태를 비상벨로 울려주는 출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마침 또 생각나서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늘 그 해결 방법을 찾잖아요. 해결 방법을 임시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되묻게 되죠. 묻게 되는데 어디서 묻는가? 문학, 특히 고전에서 묻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지금 참여하신 분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문학은 저런 역할이다 하는 이미지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도시가 한 시인을 낳고 길러서 후세에 그 시인의 작품이 고전적 지위를 확고하게 얻어서 그 고장의 후손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또 모범이 되고 삶의 위안과 어떤 메시지와 상상력을 추동하는 정도가 된다면 굉장히 그 역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리를 논다든가 뭐 이런 어떤 가시적인 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으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짚어줬는데 지금 그 비상벨 앞에서 마침 앉아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또 옥천과 관계돼서 어떤 포부 같은 것들이 있나요? 아직은 딱히 없는데 아마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고요. 그렇습니다. 최유빈. 혹시 뭐 질문을 특별히 가지고 온 친구는 없나요? 혹시 질문을 아니면 지금 어떤 질문이 생겼다 하는 친구들? 혹시 생기걸랑 이렇게 손을 들어주거나 신호를 보내주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고, 아직 시간이 꽤 남아 있는데 지용 혹시 백록담이라는 시를 여러분들 중에 띄워서 읽어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백록담. 문성령. 강헌수 씨. 혹시 찾아서 한번 낭송해 줄 수 있을까요? 백록담. 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네. 예. 됐나요? 백록담. 내가 이걸 찾아와서 이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미리 준비를 안 해서 요 시를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한번 네. 천천히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천천히. 네. 절정에 가까울수록 뻐꾹채 꽃 키가 점점 소모된다. 한 마루 오르면 허리가 쓰러지고 다시 한 마루 위에서 모가지가 없고 나중에는 얼굴만 갸웃 내다본다. 화문처럼 박힌다. 바람이 차기가 한경도 끝과 맞서는 데서 뻐꾸채 키는 아주 없어지고도 8월 한철엔 흩어진 성시처럼 난만한다. 산 그림자 어둑어둑하면 그러지 않아도 뻐꾸채 꽃밭에서 별들이 켜진다.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 암고란 한약같이 어여쁜 열매로 목을 축이고 살아 일어섰다. 백화 옆에서 백화가 총루가 되기까지 산다. 내가 죽어 백화처럼 회일 것이 숭없지 않다. 귀신도 쓸쓸하여 살지 않는 한 몽롱이 도채비꽃이 낮에 혼자 무서워 파랗게 지린다. 바야흐로 해발 6천 척 위에서 마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아니 여기고 산다. 말이 말끼리 소가 소끼리 망아지가 어미 소를 송아지가 어미 말을 따르다가 이내 헤어진다. 첫 새끼를 낳고라도
아무 소감 없이 혼이 났다. 얼결에 산길 백리를 돌아 서귀포로 달아났다. 물도 마르기 전에 어미를 여의 송아지는 운매운매 울었다. 말을 보고도 등산객을 보고도 마구 메어 달렸다. 우리 새끼들도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나는 물었다. 풍란이 풍기는 향기, 꾀꼬리 서로 부르는 소리, 제주 휘파람새 휘파람 부는 소리, 돌에 물이 따로 구르는 소리, 먼 데서 바다가 굴길 때 쏴쏴 쏠소리, 물풀에 동백떡갈나무 속에서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칡노출 기어간 흰 돌박이 구불한 길로 나섰다. 문득 마주친 알롱 전말이 피하지 않는다. 고비고사리 더덕순 도라지꽃 칡삭간나물 대풀 석용별과 같은 방울을 다른 고삭식물들을 새기며 취하며 자며 한다. 백록담 조촐한 물을 그리어 산맥 위에서 짓는 행렬의 구름보다 장엄하다. 소나기 논남 맞으며 무지개에 말리우며 구둥이에 꽃물 이겨 붙인 채로 살이 붙는다. 가지도 기지 않는 백록담 푸른 물에 하늘이 돈다. 불구에 가까웠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돌아 소가 갔다. 쫓겨온 실구름 일말에도 백록담은 흐리운다. 나의 얼굴에 한나절 폭인 백록담을 뺏기더라다. 나는 깨다 졸다 기도조차 이었더니라. 수고했습니다. 긴 시를 읽어주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 시를 이제 우리가 막판에 질문들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한 이유는 지용 선생 시 중에서는 가장 긴 시 축에 속할 텐데 왜 백록담이라는 시를 하필이면 이렇게 길게 아주 공을 들여서 쓰셨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 내용, 그리고 이제 백록담이라는 시집도 남기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나라 그 백록담 한라산을 등반하는 과정 속에서 보이는 식물들의 생태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이 심하고 바람결들이 심하고 하니까 뻐꾹책 꽃키가 낮아진죠. 그리고 어떤 꽃은 바닥에 판박혔다. 이런 어떤 것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깊이 그 과정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새끼를 낳느라고 새끼를 낳고 도망쳐버린 그런 이제 말 이야기죠. 낳자마자 어미를 잃은 그 망아지가 뛰어가서 아무나 만나지는 송아지한테 엄마인 줄 알고 자꾸 이렇게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발로 채이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새끼들이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자랄 것을 슬퍼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건 뭐겠어요?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자랄 것을 슬퍼하였다. 그 망아지를 보고 이런 이제 구절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강한 우리 민족
우리 공동체의 운명에 대한 강한 연민이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모색이 다른 인간 종족에게 키우라고 맡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말을 가르치지 않는 시대를 산 거죠. 우리 공동체가 우리 말을 가르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 이야기는. 그리고 나서 아주 의도적으로 한라산 그 지역에 분포한 여러 가지 식물 이름들을, 고유한 식물 이름들을 아주 중첩해서 호명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식물 이름들도 다 굉장히 소중한,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소중한 어떤 이름들이고 우리말로 된 이름들인데, 그 이름들도 이제 이름을 빼앗길 운명이잖아요. 그런 어떤 그 시인의 정신들을 그렇게 이제 깊이 있게 새겨놨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 백록담이라는 것은. 그리고 한편으로 백록담이라는 우리 국토의 저 남쪽 끝의 가장 높은 봉우리라는 의식이 굉장히 소중한 의식일 것이고, 이제 저 백두산 천지와 쌍을 이루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 백록담 이후에는 금강산 기행 시지들이 나오죠. 그래서 비로봉이라든가 뭐 구성동 이런 시들도 이분이 그냥 거기 관광을 가서 술 한잔 하고 풍경 좋아서 쓴 시들이 아니에요, 절대. 그 내용들을 보면 그 비로봉 이분의 정신을 산이라고 하는 높이지향,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향한 그런 높이지향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 우리의 정신세계, 개인적으로는 어떤 종교적 순결성 이런 것들도 포괄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시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빼앗긴 민족으로서 그러한 높이지향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숭상했던 나라, 혹은 그 봉우리, 혹은 신화의 주인인 그 산을 등반하면서 거기서 느낀 어떤 정신성 같은 것들을 시에 구현해 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시들을 구도적으로 보면 초기에 향수라든가 어떤 생활을 바탕으로 한 시들, 아주 초기에는 카페 프랑스 같은 아주 모더니티를 구현한 유학생 청년으로서의 그런, 그리고 이제 우리 시문학이 이제 출발하는 현대문학, 근대문학이 이제 태동할 때의 그런 감각에서 깊이 고향을 천착하고 고향의 정서를 깊이 천착한 시들이 있죠. 가곡으로도 널리 알려진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로냐, 고향 상실, 그 다음에 향수 같은 시들, 그런 고향 정서의 천착에서부터 이제 그 정치 상황의 변화, 식민지 상황의 변화, 훨씬 더 가혹한 세계로 몰아가면서 이분이 지향했던 그 이른바 산에 관련된 높이지향의 시들이,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시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의 시, 그 차례대로 읽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백록담이라는 시가 다소 어렵고 긴 시니까 이제
이렇게 후루룩 읽어버리고 마는데 자세히 한 칸씩 한 칸씩 읽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식물들을 하나씩 제 같은 경우는 식물 도감 같은 거라도 갖다 놓고 같이 짜 맞춰가면서 읽으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겸사겸사 제주도 기행을 할 기회가 있으면 그 도감을 가지고 그 코스를 한번 같이 올라가 보고 싶은 생각마저도 들더라고요. 엄고라는 이거구나. 또 이거는 판박힌 이거는 이거구나. 해발 몇 미터 정도가 되니까 이런 어떤 식물들이 나타나는구나. 그 식물들이 나타나는다는 것은 그 식물은 단순히 시 속에서 식물만 머물지 않아요. 플러스 알파가 붙어서 이제 그것은 점점 고도가 높아지면서 그 식물로서는 키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생존을 때문에 그거는 생태니까 자연 속이니까 자연을 뭐 어떤 인위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그때 그 식물들은 우리들을 정신의 어떤 상징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키를 낮추고 겸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그 백록담이라는 시를 깊이 천착하게 되고 그 시들의 사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이미지가 주는 메시지 같은 것들도 아주 재미있게 깊이 있게 문학을 읽는 한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거의 됐는데요. 혹시 질문이나 뭐 덧붙이고 싶은 여러분들 아쉬운 어떤 것이 있으면 없을까요? 그냥 이제 대충 맞춰도 네, 그렇습니다. 좀 이제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조금 좀 알았어야 하는데 지금 좀 너무 어수선하게 진행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 어떻게 참여하는지 또 내가 미리미리 뭔가를 짜임새 있게 준비를 했어야 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냥 수업하듯이 하면 더 재미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제 지용의 호출을 받고 같이 이 자리에 참여한 것으로 참여해서 1시간 동안 지용의 화로를 앞에 두고 이야기 나눈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은 이 1시간이 살아가는 동안 내내 이곳을 지나가거나 혹은 지용을 만날 때 생각날지도 몰라요. 일생.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용의 모습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건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용을 만날 때, 지용의 구절을 만날 때, 혹은 백록담을 가게 될 때, 지용이 떠오르고 지용의 어떤 구절들이 생각나고 그 구절들이 여러분 삶에 어떤 말을 걸어올 텐데 그 말을 걸어오는 계기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생겼다 하면 그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감사하겠고 저로서도 뭐 크게 어떤 제가 가끔씩 이런 기회가 있긴 한데 가서 뭐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이제 책을 요약을 해서 보여주면 알찬 것 같긴 한데 글쎄 지나고 나면 그거는 뭐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긴 한데 이렇게 어설프게나마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떠듬떠듬 또 부탁해서 여기 강원수 씨가 고생했는데 책도 이렇게 아까 시도 이런 텍스트도 즉흥적으로 읽어보기도 하고 또 들어보기도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달변에 이렇게 뭐 달코 그 더듬거림 속에 진짜들도 숨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혹시 만나게 될 수도 있겠고 한데 여러분들 앞날에 좋은 문화의 향기들이 풀풀 짙게 깔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